자, 안녕하세요. 컴팩트 공무원 사회 김현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4월 7일 날 시행되었던 우리 국가직 구급 사회 가책형을 기준으로 좀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좀 어때요, 여러분들? 자, 되게 지금 그 시험을 어떻게 보셨을지 되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망하는 그런 공무원의 꿈을 제 강의를 통해서 좀 이뤘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좋은 성적으로 좀 이번에도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좀 얻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좀 해설해 드릴 텐데, 그 기본적으로 그 이번 사회의 문제의 난이도의 수준은 제일 궁금하시겠죠. 근데 그 뭐 어떤 그 돌발적인 문제나 또 시중에 이슈가 되고 있는 듯한 그 문제의 타당성 여부를 좀 의심케 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도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입장에서 한번 문제지 그대로 받아보고 그죠 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좀 막힘없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다, 중정도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것은 이제 근거는 그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발 문제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요. 두 번째는 각 그 법과 정치,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사회 문화에서 평소에 제가 강의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어김없이 나왔어요. 돌발 주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연습했던 거, 그러니까 저하고 뭐 기본 이론 강의, 그다음에 집중 문제풀이 강의,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를 충실히 이행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친숙하게 풀 수 있는 주제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뭐 적중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 나왔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과목이 특히 어떤 거예요? 경제죠, 경제. 근데 경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법과 정치 10문제, 그다음에 경제 5문제, 그다음에 사회 문화 5문제였는데 경제가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죠? 경제가 평이하게 나와서 좀 그 고난도의 계산이랄까 복잡한 수식이 필요했던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사회문화에서도 도표 자료 분석형 문제가 하나 정도 나왔는데 우려했던 거하고는 전혀 달리 그죠? 오히려 가장 또 평이하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 과목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죠? 근데 조정 점수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문제가 쉬워버리면 난이도가 낮아버리면 조정 점수가 불리하게 나올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좀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자, 일단 3번 문제. 자, 가책형 기준으로 해서 법과 정치 10문제, 그다음에 사회문화 5문제, 경제 5문제 순서로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나왔죠. 국가직의 기본적인 패턴으로. 근데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선거 제도 문제가 조금 분석력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가 좀 오답률이 높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나머지 법정에서는 쭉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뭐 제조물 책임법에 관련된 8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해설해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9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좀 오답률이 대단히 많이 높아지죠. 그죠? 옳은 것이 몇 개냐? 옳은 것이 몇 개냐? 그러면 선지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옳으냐 틀리냐는 좀 고르는 데 있어서 조금 하나가 좀 애매하더라도 나머지 것들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 선지 구성을 따라서 우리가 정답을 체크하는데 많이 그 정답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옳은 것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모두 다 갖춰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법과 정치 9번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문화 쪽은 정말 평이했어요. 사회문화 쪽은 많이 평이했고, 그다음에 경제에서는 특히 이제 마지막에 20번 문제로 돼 있는 그 생산 가능 인구에 관련된 그저 실업 관련 지표 및 우리가 이제 실업자, 그다음에 취업자, 그다음 비경제 활동 인구를 계산하는, 그래서 20번 문제는 제가 평소에 강의를 해드렸을 때 원그래프 형식으로 푸는 방식 있죠. 그것이 숙달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대입해서 충분히 좀 풀어낼 수 있었는데, 그런 방식이 조금 어색하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그 숙달이 안 됐거나 아니면 전혀 제 강의를 듣지 않으셔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번 문제 계산 문제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17번 문제 비교 우위 쪽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제가 그 평소에 강조해 드렸던 비교 우위 판단하는 거 있죠.
절대 우위 판단하고 잘하는 나라 입장에서 비교 우위만 판단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나 세밀하게 봤을 때는 몇 군데에 좀 문제의 오답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석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조정 점수는 불리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을 봤을 때, 제가 그 경험을 봤을 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조정 점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신의 영역인 거고, 예,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사회 과목을 같이 본 사람들끼리 경쟁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다른 과목까지 결부시키실 필요 없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편하게 여러분들 해설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에 또 국가직 다음에 또 중요한 시험이 우리가 뭐가 있죠? 지방직이 있고 또 서울시 또 주요 시험을 얘기하면 또 각자 꿈꾸시는 주요 직능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다시 한번 이 국가직 시험이라고 하는 메이저 시험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자 그런 보완하는 어떤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예, 너무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해설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나타나는 의원내각제 특징입니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는 요소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에서 너무 좋아하는 요소고, 정부 형태 쪽에서도 많이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죠. 자, 볼 수 없는 거 그랬습니다. 국무총리제도 주고 있다, 맞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 내각제 요소 맞죠. 자, 그다음에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건 내각불신임제도의 의원 내각제의 내각불신임제도의 변형된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요?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안 거부권이죠. 법률안 거부권이고, 이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제도의 특징? 대통령제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사회 계약론이에요, 계약론. 자, 그러면 자, 갑.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고, 따라서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 뭐가 나와 있어요? 일반의지. 일반의지란 말 나와 있네요. 누구예요? 사회 계약론자 루소입니다. 루소. 그래서 갑은 루소가 되겠고, 자,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그죠? 결정적인 단서 나와 있죠? 누구예요? 홉스입니다. 홉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어보시면서 제가 좀 떠오르시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감히 한번 해보는데, 자, 그러면 자,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갑. 일반 의지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다? 아니죠. 일반 의지라고 이건 소수의 이익 또는 특수한 이익을 대변하는 거는, 또는 표출되는 거는 그건 특수 의지고요. 아시겠죠? 일반 의지는 뭘 지향합니까? 공공선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거지, 자, 소수의 특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틀린 선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2번. 자, 루소는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입헌군주정을 봤다. 입헌군주정을 주장한 학자는 로크입니다. 로크. 사회 계약론자 중에서. 됐죠? 그러면 루소는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민주공화제를 주장한 거지. 그죠? 군주제의 형태를 주장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홉스는 절대군주제, 그다음에 로크는 입헌군주제, 그다음에 루소는 민주적 공화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사회계약론자, 이건 을뿐만 아니라 사회계약론자 모두, 뭐 갑도 마찬가지고 을도 마찬가지고 로크는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회계약론자는 국가를 수단으로 봐요, 목적으로 봐요? 수단으로 보죠. 그죠? 목적이 아니라.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이죠. 자, 그래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국가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건 국가 권력이에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인민의 자발적인 계약, 동의로부터 근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계약론자 모두의 공통점이죠. 아시겠죠? 홉스, 로크, 루소의 모두 다 공통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고, 이 을을 갑으로 바꾼다라고 해도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에서 문제가 좀 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지까지 이렇게 막 구성이 좀 됐는데,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문제에 어떤 표가 나와 있고 그 부분에서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 부분의 오답을 좀 체크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박스에서 그 조건이라고 하는 박스에서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지역구 당선자의 수를 보니까 지역구에서 당선자의 수를 보니까 98, 42, 24, 36이에요. 싹 더하면 200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보면 A, B, C, D 소속 후보들만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했다. 그러니까 무소속이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마한 사람들 전부 다 A, B, C, D고 A 정당, B 정당, C 정당, D 정당의 당선자의 수가 일일이 지금 나열이 돼 있고요. 합계는 200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1인 2표제입니다. 1인 2표제. 자, 그래서 지역구 의원 200명과 비례대표 의원 몇 명? 100명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지역구별로 최소 2명에서 최대 4인까지 득표가 많은 순서로 당선자를 확정하였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단서인데 선거구역별로 뭐 통일된 건 아니지만 한 명 뽑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뽑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거구별로 이거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 방식이다. 자,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 방식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였는데 맞죠? 1인 2표제니까 정당 득표율이라고 하는 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서 산정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정당 득표율 배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오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당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반올림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자, 여러분들 싹 더하면 이거 얼마예요? 마찬가지로 100%거든요. 아하,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하고요. 그다음에 총 의석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비례대표 의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100석을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니까 100 곱하기 43%예요. 100분의 43.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은 다 43, 32, 15, 10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총 의석수는 이렇게 더하면 되죠. 그러면 98 더하기 43이 얼마예요? 자, 그러면 1 올라가고 그죠? 143. 자, 맞나요? 아, 141이죠. 141. 자, 그 다음에 42 더하기 32니까 왜 이 자리만 쓰면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74. 자, 그 다음에 15 더하기 24니까 그죠? 39.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6 더하기 얼마? 10이니까 46 해서 총 의석수는 300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럼 1번 선지부터 한번 가보시면 지금 2007년에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예요. 2인에서 4인까지. 자, 그러면 2014년 우리나라 여기요. 지역구 기초의회 선거구제도. 자, 기초의회 선거구제도. 제가 이거 정말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유일하게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 방식으로 뽑는 게 기초의회 지역구다. 기초의회 지역구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 교육감 선거 등은 다 단순 다수 대표제다.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인데 우리나라 사람 뽑는 선거에서 유일하게 중선거구제 소수 대표제 방식으로 뽑는 건 기초의회 지역구다. 제가 농담 삼아서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잖아요. 새벽에 막 여러분들한테 전화할 거라고. 그럼 무의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예, 그대로 나왔네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동의를 하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갑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죠. 중선거구제는 자,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예요. 맞죠? 그러면 중선거구제는 여러 명 뽑는 거니까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군소정당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 어때요? 맞죠? 그죠? 군소정당 입장에서 여러 명 뽑는 게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3번. 2017년 갑국의 의회의원 선거에서 A, D장도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 못하였다. 자, 봐요. 과반수면 아까 문제 분석했을 때 300석에서 151이거든요. 과반이면. 그잖아요. 근데 어떤 정당도 151 이상을 얻은 정당이 없어요. A당이 의석이 제일 많은데 141이에요. 과반 넘지 못했어요. 자, 따라서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 못하였다. 맞죠? 자, 그러면 남는 정답이 몇 번이니까 4번밖에 없죠. 틀린 거니까. 이해하죠? 자, 그러면 읽으세요,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에서 B당과 D당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의 합입니다. 그러면 B당과 D당의 지역구 의석 점유율의 합은 자, B당은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200석에서 42예요. B당하고 D당이니까요. 200석에서 42%면 100분의 얼마예요? 200분의 42니까 100분의 21이죠. 맞죠? 자, 그러면 21% 지역구 의석률은 21%. 지역구 의석률은. 그다음에 여기는요. 그럼 36의 반절이니까 18%죠. 200석 중에서 36이니까 200분의 36이니까 100분의 그 36을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둘을 합치면 얼마예요? 이게 39죠.
39. 자, 그래서 지역구 의석 점유율의 합은 39%입니다. 됐죠? 그다음에 B와 D의 정당 득표율의 합입니다. 자, B와 D의 정당 투표 득표율의 합은 32 더하기 10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40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40입니다. 42%예요. 자, 따라서 39%는 42%보다 작다가 돼야죠.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듯 보였으나 내 본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아시겠죠? 자, 4번 가겠습니다. 권력 분산 효과래요. 권력 분산. 권력을 분립하고요. 권력을 분립하고 서로 좀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견제.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번 봐요.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의회제도를 바꾸었대요. 그러면 양원제를 하게 되면 상원하고 하원이 뭐 하겠어요? 또 나눠지고 서로 견제 균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 분산의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상원과 하원이 되면. 아시겠죠? 상원의 독주를 하원이 막을 수 있는 거고 하원이 주도하는 걸 상원이 견제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니은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이양하였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사이에 견제 균형할 수 있는 거죠. 좋죠. 자, 그다음에 디귿번 소수대표제 여러 명 뽑는 거에서 다수대표제로 대표 결정 방식을 바꾸었다. 그러면 다수대표제라고 하는 거는 거대 정당한테 유리하고요. 유리하고 오히려 의석이 거대 정당 쪽으로 집중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문제 풀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여러 명 뽑는 방식은 군소정당들이 많이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정당 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균형 이룰 수 있고 견제할 수 있게 하는데 다수대표제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1등만이 당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 분산 효과라고 얘기할 수 없다. 됐죠? 그다음에 니을번 행정부로부터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 권한을 독립시켰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 권한이 행정부가 아니라 이제 중앙은행이 한다는 얘기니까 서로 견제 균형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뭔가에 분립시키고 분산시키는 거니까 권한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디귿번만 빠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빼는 거예요. 하나.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 빼는 거니까 뭐만 빠지면 돼요? 디귿만 빠지면 되죠. 그래서 정답 2번 고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것도 이거 이렇게 보시면 그죠? 선거구 인구 편차죠. 선거구 인구 편차에서 자, 최대 선거구의 비율을 최소 선거구를 1을 잡았을 때 1대2, 2대1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갖추려고 하는 평등선거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는 제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에도 직접선거 원칙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직접선거가 아니라 평등선거죠.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2번.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더 중시한 게 아니죠. 인구 대표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1대 3회에서는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니까 유권자 표의 가치가 떨어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구 비례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구 비례성에. 아시겠죠? 그래서 인구 대표성을 강조한 거지 지역 대표성을 더 중시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2대 1로 조정을 해버리면 1대 3에서 2대 1로 조정하면 도시 지역은 오히려 더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고요. 선거구가 더 분할되고 농촌 지역은 통합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지역 대표성을 중시한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인구 비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2번 틀린 선지가 되겠고 3번 선지.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과소대표됐다고 인식한다. 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내용으로 그대로 할게요. 여기를 갑선거구라고 하고 여기를 유권자 전체가 30만 명 중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를 을선거구라고 하고 자, 여기는 이거 더 작게 했어야 되는데. 그죠? 을선거구라고 하고 10만 명이 모여 사는데 B라고 하는 유권자가 살고 있다. 됐죠?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 그러면 여기는 A라고 하는 유권자는 30만 명 중에 한 명이고요. 여기는 자, 10만 명 중에 B는 한 명이에요. 그러면 유권자 표의 가치는 A가 크다, B가 크다. B가 크다는 거예요. 몇 배? 3배가 세다는 거죠. 아시겠죠? 30만 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된다. 여기는 10만 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단위가 또 복잡하니까 만자 빼자. 여기는 30명 중에 한 명이고 여기는 10명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 한 표의 가치는 누가 더 크다? 인구가 적은 쪽의 유권자가 크다. 아시겠죠? 그냥 단순한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분수값이다. 30분의 1이고 여기는 10분의 1이니까 B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B가 3배가 세다는 거죠. 옛날 3대 1을 기준으로 한다면. 됐죠? 따라서
최대 선거구 유권자의 수가 많은 쪽의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과소대표된다. 저평가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3번 정답 고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보시면 그래서 쭉 보시면 국회에 주문한 바 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선거구를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데는 국회니까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할 걸 요구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틀린 거죠.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선거구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죠. 그러면 이 중앙선관위라고 할 때 중앙선관위도 행정부가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독립기관이 헌법 독립기관이고 헌법 필수이자 필수기관이죠. 독립기관이고 행정부가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재획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시겠죠? 시행령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법률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법률로서 다시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제가 이거는 평소에 이 매매 계약이잖아요. 지금 보면 갑은 자기 소유의 A 아파트를 을에게 2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갑하고 지금 현재 을이 있으면 갑이 무슨 인? 매도인이 돼요. 파는 사람이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죠. 그럴 때 이 매매 계약에 관련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련해서 제가 너무나 강조해 드렸던 게 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받은 시점에서 A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취득 절대 아니다. 매매 계약에서 신경 써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유권 이전 시점은 언제다? 등기해야 돼. 등기. 그죠? 그래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시점에서 자, 소유권이 취득되고 이전되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서류를 바탕으로 빨리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 소유권 이전 시점은.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 아파트에 등기부를 열람할 법적 의무는 없다. 맞죠?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닌데 계약의 안전을 위해서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안 보고 사면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보는 게 낫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3번.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자, 갑의 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자, 계약의 일방적 해제는 언제까지 가능하다? 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 지급 단계까지는 일방적 계약 해제 가능. 네,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일방적 계약 해제 불가.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에 관련돼서 너무나 강조했던 두 가지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은 각각 대리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당연하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할 수 있죠. 대리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리인이 정말로 그 상대방을 정말로 대리하고 있는지를 정말로 잘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래야 사기 안 당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1번. 아마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제 7번입니다. 7번.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 이거 기본적인 어떤 폭행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상해를 입었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할 수 있는 거고 상해죄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이제 형사사건이 되겠죠. 형사재판이 이루어질 거고요. 자, 그러면 기업번 갑과 을이 폭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합의한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합의하면 모든 게 끝나요? 아니죠. 형사책임 자체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을은 폭행의 피해자이므로 형사재판의 원고가 될 수 있다. 조심하시라고요. 이것도 너무 많이 강조해드렸던 내용. 형사재판의 원고는 검사예요. 검사. 그죠? 피해자는 고소 또는 피해자가 직접 하는 건 이제 고소죠. 고소. 아시겠죠? 형사재판의 원고는 검사이기 때문에 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본인이 검사면 몰라도 맞은 사람이. 근데 농담이에요. 이거는. 자,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디귿번 리을번이죠.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다.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무죄로 추정한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디귿번 리을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가겠는데 제가 제조물 책임법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조물 책임법에 있는 법률 내용까지 여러분들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는 뭘 입증해야 된다? 그죠? 제조물의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죠? 결함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그러면 소비자가 입증하지 안 해도 되는 거 뭐라고요?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 입증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결함과 손해 사이의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 안 해도 된다. 아시겠죠? 따라서
제조사가 면책되는 경우 언제라고요? 그죠? 언제? 이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회사 의뢰 해당 TV를 공급하지 아니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면책에 관련된 규정들이 제조물 책임법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봐요. 이 법령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달달달 외워요, 그죠? 생각해봐요. 회사 의뢰 해당 TV를 공급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TV가 자, 을 회사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TV를 보다가 터졌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LG한테 지금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LG한테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LG는 네가 본 거는 삼성 거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 버리면 당연히 손해배상 안 하죠. 입증한 경우 그랬으니까. 이해돼요, 여러분들? 좋아요. 자, 그다음에 2번 회사 의뢰 해당 TV를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이게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 이게 제조물 책임법의 규정이에요, 그죠? 그 어떤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이 결함은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아시겠죠? 그걸 입증한 경우.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일단 3번 넘어갈게요. 4번 회사 의뢰 TV를 공급한 당시에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법 다 지켰어요. 그죠? 세부적인 어떤 그 준칙들, 기준들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나는 법적으로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사항 다 준수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버리면 자, 면책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상식적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입증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솔직히 2번, 특히 뭐 4번 이런 거 입증하기 너무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건데, 자, 3번이 정답입니다. 회사 의뢰 해당 TV의 결함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그러면 생각해봐요.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다. 우리 회사 제품이 결함이 없었은 걸 난 몰랐어 라고 입증하면 면책돼요? 아이고, 이건 큰일 날 소리죠. 결함이 있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나는 몰랐네. 그죠? 자,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면책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판단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9번 문제인데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5개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 어때? 맞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언제 구속합니까?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맞는 선지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2번. 검사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피의자를 반드시가 틀렸습니다. 그죠?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할지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경우를 뭐라고 그래? 기소 유예 가능하죠. 가능. 그죠? 자, 그래서 혐의 사실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하는 거 아니다. 아시겠죠? 기소 유예 가능이기 때문에 반드시가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3번. 자, 이거 용어 제가 정리하시라고 했죠. 판결에 불복할 때 1심 법원에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죠. 항소. 그다음에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3심 법원, 대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고가 아니라 항소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거,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하는 게 아니라 형의 집행은 누가 한다? 검사가 지휘합니다. 검사. 이거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 이거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틀린 건 어차피 마지막으로 이것도 틀린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를 평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혼돈을 하시니까 제가 아예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때는 선고유예는 기간이 2년이거든요. 유예기간이 2년인데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아무런 일 없이 경과가 되면 면소의 효과다. 근데 면소에 같은 말이 뭐라고 했어요? 형 선고가 없었던 것이 되는 거예요. 형 선고조차를 밀어놨기 때문에 자, 형 선고 자체를 밀어놨기 때문에 형 선고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면소의 효과다 이 말이에요. 면소 효과라고 하는 게. 근데 집행유예의 효과는 뭐예요? 집행유예를 하게 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유예의 효과는 집행유예의 효과는 형 선고의 효력상실이잖아요. 효력상실.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리면 봐봐요. 선고유예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라고 했을 때 집행유예라고 했을 때 자, 유죄입니다. 둘 다 유죄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선고를, 그다음에 집행인데 여기는 형 선고도 안 하고 집행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행유예는 유죄이고 선고는 하지만 집행만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봐요. 2년을 경과할 때 형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형 선고의 효력 상실. 형 선고의 효력 상실은 집행유예 효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선고유예 효과가 되려면 뭐라고 돼야 돼요? 경과할 때는 면소의 효과다. 면소의 효과다. 또는 형 선고가 없었던 것이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틀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아예 이거 복잡하니까 외워버리시라 그랬어요. 형 선고의 효력 상실. 형 선고의 효력 상실이면 뭐라고요? 집행유예 효과다. 선고는 했으니까 그 선고한 것의 효력 상실이에요. 효력 상실. 그죠? 근데 면소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선고유예 효과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후자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개? 한 개입니다. 한 개. 제일 처음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9번 문제가 가장 난이도, 오답률이 높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걱정이 되는데 특히 마지막 문제 때문에, 마지막 선지 때문에. 그래서 2번 고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한번 해봅니다. 자, 10번 문제. 제 생각 나셨죠, 여러분들? 그죠? 자, 옳지 않은 거예요. 그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아니잖아요.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은 법원이고 이 명령규칙 처분 심사권의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입니다. 그죠? 위헌법률 심판하고 착각하시면 안 됐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 집중몰입 문제 풀이 과정 속에서, 그죠? 아니 뭐 개념 강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하면서 명령규칙 처분에 관한 최종 심사의 권한은 대법원이 갖는다라고 하는 걸 반복 선지로 제가 몇 번을 정리해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됐나요? 자, 그다음에 옳지 않은 거니까. 자, 1번.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이고 9명 모두 다 대통령 임명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3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정지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결정하기 위해서는 6인 이상이 찬성이고 마지막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로 하는 건 뭐만? 권한쟁의 심판만. 권한쟁의 심판만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로 한다. 아시겠죠?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과 정치 문제였고요. 자, 11번 문제부터는 이제 사회문화편 문제인데 5문제예요. 자, 문화의 속성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서유럽에서 발달한 목축업이라고 하는 건 유럽인들의 여러 가지 식생활, 의복, 주거문화, 예술활동 등의 관련성을 가지고 영향을 준다. 그죠? 자, 총체성이고요. 이것만 하나만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일란성 쌍둥이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서로 학습되는 배우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무슨 성? 학습성이죠. 그죠? 전형적인 어떤 문제. 정답 2번입니다. 2번이요. 정답 체크해드려야죠. 자, 그 다음에 자, 11번 가겠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문화에서 완전히 또 이렇게 너무나 빈번하게 나오는 주제. 그죠?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면 명목론 아니면 실제론이 될 건데, 그죠? 자, 뒤르켐은 그에 이어서 자살론에서 자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유형이 존재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보다 자살률이 높다. 왜냐하면 자, 가톨릭 신자의 자살률이 낮은 것은 가톨릭에서는 개신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공동체와 의례 행위가 있으며 개인주의 성향을 피하려는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명목론이 아니라 무슨 론? 실제론입니다. 실제론. 사회는 개인에게 구속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이름뿐인 게 아니라 실제 하는 거고요. 자, 따라서 자,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명목론. 자, 인간 스스로가 희망하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개인을 강조하는 명목론. 자, 사회 제도의 구속성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명목론. 맞잖아요. 정답은 몇 번? 4번. 행위의 능동성보다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사회의 영향력,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실제로.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일탈이론. 그죠? 자, 빈번한 주제고요. 그죠? 경제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런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일탈자가 생길 수 있다. 이거 아노미. 누구예요? 디르켐 머튼. 목표와 수단의 괴리. 그다음에 인간의 행동은 학습에서 기인하는데 따라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태도와 가치를 학습한 일탈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차별적 교제 이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죠? 그러면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그죠? 급묵자. 친구 못된 애 만나면 그거 배워서 한다. 일탈 행동 저지른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냥 그죠? 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남한테 강도짓을 해도 돈을 뺏어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뭐예요? 목표와 수단의 괴리. 가. 자, 사흘 굶으면 도둑질 아니할 놈 없다. 그죠? 적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최소한의 음식은 먹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그죠? 근데 그걸 충족할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도둑질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목표와 수단의 괴리. 머튼의 아노미.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왜? 물드니까. 그죠? 차별적 교제 이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예, 물드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연결하시면 자,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그래서 13번 문제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하나의 관점. 변동이죠? 유기체에 비유하면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사회 변동은 항상 나아지는 거, 좋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를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복잡해진 사회는 단순화된 사회에 비해서 구성원들의 적응 능력이 더 높다. 그죠? 사회는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자, 발전된 거로 진화해 간다. 맞죠? 무슨 론?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맞죠? 그러면 기업번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맞죠? 예, 발전된 것이 지네니까. 아시겠죠? 제일 진화된 것이 자기들이니까. 그래서 제국주의 침략을 옹호해주는 그런 논리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그다음에 좋고요. 사회변동은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 일정한 방향성이 있죠. 진보해 나가는 거, 발전해 나가는 방향성이 있다. 맞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 발전과 더불어 퇴보의 가능성을 잘 설명한다. 자, 사회변동을 순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둘은 뭐예요? 그러면 순환론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회는 이런 식으로 사회문화 쪽은 대꾸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형태로 나오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이론을 명목론, 실제론, 진화론, 순환론.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개념을 물어보더라도 반드시 선지는 다른 개념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진화론에 관련된 거는 정답 몇 번?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표 문제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들을 좀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너무 쉬워버렸잖아요. 너무 쉬워버렸죠? 그죠? 오히려 그냥 이건 한 20초? 예, 그 정도. 자, 상층, 하층 나왔어요. 그럼 상중, 하를 합치면 100%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중층이라고 한번 잡으면 그러면 1980년도에는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50이니까 중층이 얼마예요? 30이죠. 그러면 20, 30, 50이니까 피라미드네, 피라미드.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다 중층을 쓸게요. 그러면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0이니까 여기가 50이죠. 그럼 뭐로 바뀌었어요? 다이아몬드로 바뀌었고요. 자, 그다음에 을곡 같은 경우에는 20, 30이니까 여기를 중층이라고 마찬가지로 잡으면 자, 20, 30이니까 여기 50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에서? 다이아몬드에서. 됐죠? 자, 그다음에 30, 50이니까 중층이 20이죠. 뭐로 바뀌었어요? 양극화된 모래식 계형으로 바뀌었네요.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됐죠? 자, 그럼 1번. 갑북은 안정적인 사회계층 구조로 변화하였다. 1번 정답 바로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 안정적 계층 구조라고 했을 때 선생님 이거는 피라미드니까 안 넘어지고요. 다이아몬드니까 세워놓으니까 넘어질 것 같아요.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중층의 숫자가 가장 많을수록 중산층이 많을수록 안정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국은 2010년에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모래시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라미드 아닙니다. 모래시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2010년 갑국은 을국에 비해서 폐쇄적인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2010년 갑국은 다이아몬드고, 자, 을국은 모래시계예요. 그래서 갑국은 을국에 비해서 폐쇄적인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로 다이아몬드가 개방적이고, 예, 모래시계가 폐쇄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폐쇄적이라고 하는 거는 수직 이동이 불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승 또는 하강이 불가해야 돼요. 그냥 계층 구조의 모습만 보고 어떤 거에 폐쇄적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트릭선지고요. 그다음에 4번. 을국의 계층 구조 변화는 복지제도 확충입니다. 자, 다이아몬드에서 모래시계가 됐다는 얘기는 양극화가 그렇죠? 부자는 그러니까 중산층이 없이 그냥 상과 하로만 분리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불안전한 세상이거든요. 그죠? 예, 따라서 복지제도 확충됐다면 오히려 더 중산층이 늘어나야죠. 아시겠죠? 하층이 더 줄고 하층 비율이 줄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문제가 5개 문제가 사회문화 편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부터 이제 경제인데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제가 침체이면서 뭐가 나타나는 거? 물가 상승이죠.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국민 고통지수가 최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침체이면서 물가의 상승까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따라서 자 기억번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1930년대의 미국의 대공황은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극도의 침체입니다. 물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아시겠죠? 물가 상승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침체만 나타나요. 침체만. 아시겠죠? 그래서 자 기억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됐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역사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최초로 언제를 얘기해요? 1970년대에 나타난 오일 쇼크에 의한 그죠? 70년대, 73년, 79년에 나타난 오일 쇼크에 의한 자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생산 요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자,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렸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시험 범위 내에서 우리의 경제 교과서 또는 공무원 시험 출제 범위 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그죠? 그래서 총수요와 그다음에 여기가 자, 실질 GDP라고 했을 때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서 그죠? 그 국민 경제의 물가 수준과 실질 GDP를 결정을 하는데 자, 총공급이 감소하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가 되죠. 그러면 물가는 상승하고 실질 GDP는 감소하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맞죠? 총공급의 감소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니은번 좋습니다. 그다음에 디귿번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맞죠? 침체이면서 물가 상승.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7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17번 문제의 비교 우위에 관련돼서 그죠? 여러분들에게 평소 강의 때 강조해 드린 것은 일단 신발과 전화기를 1단씩 생산하는데 투입한 노동량이다 그랬어요. 단위를 목숨 걸고 보자. 일단 개수냐 아니면 투입되는 시간이냐 명이냐. 그래서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라고 한다면 적게 들어가는 게 잘하는 거고 생산량이라고 한다면 많이 만드는 게 잘하는 거다. 생각나죠 여러분들? 좋아요.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신발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노동량이에요. 투입한 노동량. 그러면 적은 사람 가지고 만드는 게 훨씬 더 잘하는 나라잖아요. 자 따라서 신발도 누가 잘해요? 비국이 잘하고요. 그다음에 전화기도 누가 잘합니까? 비국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비국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건 절대 우위예요. 절대 우위. 그러니까 두 상품 모두 신발과 전화기 모두 다 비국이 절대 우위가 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절대 우위를 판단한 다음에 이제 비교 우위를 판단할 건데 됐죠? 자 그러면 비교 우위는 잘한 나라의 입장에서 비교해 보자. 그죠? 그러면 여기 7명 들어갈 때 6명 들어가니까 별 차이 안 난다. 그죠? 그러면 전화기는 9명 들어갈 때 5명이니까 많이 잘한다. 그래서 비국이 전화기에 비교 우위가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비국은 둘 다 절대 우위가 있는데 전화기 쪽에 비교 우위가 있죠. 됐죠? 자 그러면 A국은 뭐예요? 신발에 무슨 우위가 있다? 비교 우위가 있다. A국이 특화해야 될 상품은 신발이고 그다음에 전화기에 특화해야 될 상품은 비국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정도만 가지고도 문제가 풀어져 버리죠. 기회비용 얘기는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면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두 국가 간의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죠? 왜? 지금 자 비국이 전부 다 절대 우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우위 상품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는 절대 우위론만 가지고는 무역이 발생하지 않죠. 자 그래서 기억번 좋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신발 생산에 따른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는 비국에 있다. 자 봐요. 자 비국이 신발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비교 우위는 A죠. 그러니까 후자가 틀렸죠. 자, 신발 생산에 대한 비교 우위는 A국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디귿번. 비국은 신발 생산의 절대 우위가. 신발 생산의 절대 우위가. 됐죠? 자, 그다음에 전화기 생산의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가 있다.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가 있다.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니까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18번. 우리 이거 얼마나 많이 연습해봤던 그래프예요. 여러분들 조세. 그죠? 과세액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제가 조세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을 때 과세 대상 금액은 오른쪽에 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Y축을 목숨 걸고 보자고 했어요. Y축을. 그죠?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세액이에요. 세액.
세금 내는 액수. 자, 됐죠? 세액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 내는 액수가 비례해서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세율이에요? 누진세입니까? 비례세율입니까? 비례세율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 비례세율은 그래서 제가 조세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와 있죠. 이걸 과세 대상 금액이라고 저 중복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일 때 세율일 때 세율이 과세 대상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하니까 만약에 10%라고 한번 해봅시다. 세율 이거의 퍼센트가 10%다. 10%다. 그러면 10,000원일 땐 1,000원. 과세 대상 금액이 10,000원일 때는 1,000원. 20,000원일 때는 2,000원. 30,000원일 때는 3,000원. 이런 식으로 비례해 간다는 얘기예요. 세금 내는 액수가. 그죠? 예, 여러분들 충분히 맞추셨을 거라 보고요. 따라서 비례세율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세율이 일정하다. 그래서 정답 1번. 됐죠? 자, 누진세 방식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소득세는 직접세죠. 직접세도 마찬가지로 누진세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유리한 거는 즉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누진세에 관련된 설명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조세 문제 또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조세 문제에 관련돼서는 그래프 나오게 되면 목숨 걸고 Y축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누진세, 비례세율 판단하는 거. 자, 19번 문제.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이론에 관련된 균형점의 이동에 관련돼서 그죠? 자, X대의 균형 가격은 높인데요. 근데 균형 거래량을 줄이는 요인 그랬죠. 그죠? 균형 가격은 높이지만 균형 거래량을 줄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여기가 수요고 이게 공급인데요. 그러면 균형 가격을 높이려고 한다면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어야 돼요. 맞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뭐가 해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균형 거래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급이 뭐 해야 됩니까? 감소해야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높아지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아예 이거는 제가 동시 변화냐 아니면 수요 공급 중 하나의 요인 변화냐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패턴화 시키고 공식화 시켜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동시에 변하게 되면 둘 다 변하는 게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수요 공급 중 하나가 변한 거고요. 그러면 가격을 높이는 요인 중에서 거래량을 줄이는 건 공급 감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급 감소의 상황을 골라라 이겁니다. 그러면 1번 X제와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이 하락했답니다. 그러면 X제의 대체제 가격이나 뭐 그런 것들은 수요 감소죠. 수요 감소. 그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제로 사러 가지 X제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2번. 자,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3번. X제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뭐예요? 감소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 해외로부터 X제의 수입이 증가한다면 공급 증가죠. 충분히 쉽게 하셨으리라 봅니다.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인데요.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렇게 미지수 값으로 좀 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숫자로 좀 이렇게 대입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 조건을 좀 대입해서 그 숫자가 옳은지 틀린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귀찮음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거에 관련된 경우의 수가 그죠? 이게 많은 숫자가 주어진 건 아니니까 그죠? 충분히 좀 풀어내실 거라고 보는데 일단 A국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A국 상황부터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이 원그래프잖아요. 원그래프.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두 가지 상황을 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봐요. 생산 가능 인구가 얼마라고요? 1,000명, 아니 10,000명이래요. 그러면 이 전체 값이 10,000명이라는 얘기예요. 10,000명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40%라는 얘기는 그러면 비경제 활동 인구가 여기가 4,0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비경제 활동 인구로 잡고 여기를 취업자 잡고 여기를 실업자 많이 잡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4,000명이면 이 둘의 값의 합은 6,000이에요. 이 전체가 10,000명이니까. 됐죠? 여기까지. 자, 근데 실업자가 몇 명이면 고용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먼저 조건에서 보니까 기업이 만약에 200명이면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5,800명이죠. 그죠? 그러면 고용률은 이 전체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58% 맞네요. 됐죠? 그러면 200일 때는 58% 해야 되니까 4번은 틀렸습니다. 일단.
됐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2번 선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이걸 따지면서 이제 가게 되면 약간 복잡해지니까 문제 풀이의 어떤 요령을 위해서 두 번째 걸 한번 해보면 여기가 300이래요. 그럼 똑같이 지금 A국의 상황에서 여기가 10,000명이다. 자, 여기가 4,000명이고 여기가 6,000명이다. 근데 실업자가 몇 명이다? 자, 300명이네. 그럼 여기가 300명이면 여기가 5,700명이니까 고용률 만분의 자 5,700이니까 57%다. 이것도 괜찮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 300명일 때는 57%가 나와야 돼요. 자, 따라서 여기 300이 63이니까 틀렸습니다. 됐죠? 그러면 1번과 2번만 가지고 정답을 고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1번하고 2번만 가지고. 그러면 이거 싹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B국어를 한번 보시면 이제 1번하고 2번은 지금 현재 둘 다 맞아요. 자, 나머지는 틀렸고 일단 이게 틀렸고 틀렸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B국의 상황인데 잘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숫자가 두 개 값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자, 실업률이 2%래요. 실업률이 2%고 실업자가 300명이랍니다. 여기도 300명이래요. 생산 가능 인구가 몇 명이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실업률이 몇 %래요? 2%라는 걸 여기에 맞춰봐요. 실업률이 2%래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십시다. 그러면 이 둘의 값의 합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실업률이거든요. 이 둘의 값의 합에서 자 300이 차지하는 비율이 실업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실업률이 2%라고 하는 얘기는 이 전체 값에서 이 300이라고 하는 것이 자 2%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만약에 계산이 좀 잘 안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는데 뭐의 2%가 300이래요. 그러면 10%면 얼마겠습니까? 10% 5를 곱하면 1,500이죠. 이게 10%로 맞춰서 저는 많이 하는데 그러면 100%면 15,000명이네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좀 힘드시면 만약에 그러면 무엇에 100분의 2가 그죠? 자, 얼마다? 실업률 2%라고 했으니까 그죠? 100분의 2가 자, 얼마다? 300이다. 됐나요? 그러면 2x는 얼마가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 그러면 얼마? 3만. 그죠? 그러면 x는 얼마? 15,000.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 둘의 값의 합이 15,000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300이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12,0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좋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도 300이고 여기가 만약에 예.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기가 15,000이 되니까 일단 12,000하고 300이라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자, 디귿번에 만약에 여기가 300이면 생산 가능 인구 전체가 3만이면 여기가 15,000이고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15,00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여기 둘의 값이 15,000이니까 여기가 15,000이 되죠. 자, 그러면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 전체 값에서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니까 50%야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기업법. 그러면 남는 정답 2번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가 12,000이라고 하는 값이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25,000명이면 이 전체 값이 여기가 둘이 15,000원이니까 15,000이니까 이 둘의 값의 합이 25,000이다. 이 전체 값이 25,000이다. 한다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10,000명이잖아요.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건 25,000에서 15,000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25,000에서 15,000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니까 60%다라고 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숫자 값 생각해서. 그래서 비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가 숫자가 취업자의 수가 12,000명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죠? 이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뭐예요?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값이 얼마? 2%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 값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가 전체가 15,000이고 그래서 여기가 300이니까 여기가 12,000인지를 골라낼 수 있는 게 실력이었다. 아시겠죠? 그것만 됐으면 정답 2번으로 처리하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자, 시행했던 국가직에 관련된 해설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해설을 할 때마다 좀 많이 좀 느끼는 감정이긴 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에 좀 많이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강의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고 그걸 좀 장기적인 기억으로 전환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에 충분히 정복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힘내시고 자, 그런 기본에 충실하시고 그래서 그 좀 폭넓게 대비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